자, 프로 A.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기순이익에서, 그죠? 현금주의로 바꿔주기 위해서 비현금 유출, 비현금 항목인 수익비용, 대표적인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것을 다시 더해줌으로써 현금주의로 바꿔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비현금 항목이 있다. 그것을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주는 과정을 여기서 우리가 영업활동에서 플로우 A와 같이 현금 흐름표에서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 B는 우리가 어차피 현금에 대한 현금에 대한 증감을 봅니다. 자, 우리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두 개를 겹쳐 놓아서 봐야 되고요. 기초의 현금과 기말의 현금의 증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의 현금이 얼마만큼 기말의 현금으로서 증감이 이루어졌냐라는 측면을 본데, 첫 번째가 프로 A에서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효과를 하나 받고, 두 번째가 이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자산, 유동부채. 간단히 예를 들면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가 움직임으로써 이것이 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런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움직이면 현금이 움직이죠. 매출채권이 감소를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또 유동부채인 매입 채무가 감소를 하게 되면 현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손익계산서를 아무리 우리가 검토를 하더라도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출 채권을 회수한다든지 매입 채무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현금의 증감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거래이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에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 준다라는 측면이고요. 이제 투자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이런 비유동 부채들이 증감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비유동 부채. 우리가 이제 간단한 계정 과목으로 비유동 부채는 전부 차입 부채다, 이렇게 감안을 한 것이죠.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한 계정 과목으로 전체 구조만 이해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 D를 통해서 재무활동에 집결이 되면 결국 전체적인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캐시프로를 서로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캐시프로 스테이트먼트, 캐시프로, 현금 흐름표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순현금 흐름 혹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순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과 과연 현금 흐름표에서 얘기하는 이런 현금 흐름들과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인가 라는 토픽이 아주 중요한 토픽이고, 따라서 이러한 제표를 서로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가치평가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그런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숫자로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우리가 제로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사례를 좀 간단하게 위해서요. 자, 그리고 프로 A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간접법으로 보면서 비현금 항목들을 꼽아야 되는데, 비현금 항목, 대표적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걸 찾아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 금액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자, 기업이 모든 대부분의 자산을 임차를 했어요. 그래서 임차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감가상각비 같은 것이 발생될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예제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 A는 해결이 되죠. 당기순이익 제로,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합쳐서 내용들이 없다, 제로. 이렇게 해서 프로 A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제로 플러스 제로는 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내용들을 보시면 역시 이렇게 두 개로 겹쳐 놓고요. 현금을 기초에 작년 말의 현금을 예를 들어서 3으로 두고,
기말에 현금을 5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금액을 살펴보시면 증가한 금액이 플러스 2가 됐죠. 플러스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초 기말 사이에 증가한 금액들만 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은 현금은 플러스 2가 됐고 나머지 유동자산이 얼마가 증가했냐라고 하면은 기초 기말 차이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13이 됐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예를 들어서 10이 됐다. 전년도 대비 유동부채 매입 채무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10이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플러스 85가 됐다. 플러스 85가 됐다.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예를 들어서 한 60이 됐다. 자, 그러면 차변은 플러스 아까 2였죠. 플러스 2. 여기는 아까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에서 5가 됐으니 플러스 2, 플러스 13, 15에서 15 되니까 플러스 전체 100이고 부채는 10에서 60, 70이 되었으니까 자본이 증자가 30이 됐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증감으로 만든 재무상태표도 대차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양쪽을 100씩 이렇게 증가를 한 그런 상황으로 감안을 하면 자산, 유동부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에 따라서 현금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자, 플러스 13. 유동자산, 매입채무 같은 건 13이 늘어나면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3의 효과가 있죠.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플러스 10 되면은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10의 효과가 있으니까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3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flow A에서 제로하고 flow B에서의 마이너스 3이 합쳐지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 플러스 15는 유동자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기의 건물이 증가했다. 당연히 현금은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85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85.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 플러스 60. 비유동부채가 60이 증가했다. 예를 들면 차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60은 현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고 증자 플러스 30도 역시 현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플러스 90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90의 효과. 자, 그러면 현금의 증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5, 그 다음에 플러스 90이니까 결국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현금의 증감이라고 하는 기초 3에서 5로 증가한 이 플러스 2를 현금의 증가를 이러한 영업, 투자, 재무활동의 세 가지 활동으로서 구분해서 마치 수학의 이 해답을 이러한 수학 주관시의 풀이 과정을 통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3에서 5로 된 이게 한꺼번에 그냥 2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매출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비용도 나가고 그런데 비현금적인 것도 감안하고 또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순전자본이 깔리고 비유동자산을 구입하고 차입과 정제를 한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결합이 돼서 그것이 다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증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현금 흐름의 1년 증감 내용들을 전부 다 여기다 풀어낸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당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현행 현금흐름표, 대부분의 현금흐름표가 이런 당기 순이익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IFRS 들어오면서 일부 당기 순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 비용을 감안한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여전히 당기 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하는 현금 흐름이 전체적인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러한 당기 순이익을 반영해서 간접부호로 조정하는 현금 흐름표는 개념적으로 잘못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으로 잡았죠. 그런데 현금 흐름표 상에서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영업 외적인 수익 비용이 다 가만히 돼버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손익계산서를 검토할 때 영업 외적이냐, 영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업 안에서 일어나는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냐라는 것 가지고 구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항목이든지 이 항목들 중에서 현금이 유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예를 들면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 이자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영업 활동이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은 역시 영업 활동이 잘못된 것처럼,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잘못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구조의 현금 흐름표가 지금 작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이 이자 수익을 발생하는 모체를 재무상태표에서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대부분이 이 투자자산, 특히 이자 수익을 발생하는 투자사채 같은 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채 자체는 투자활동으로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런 투자자산으로 발생하는 꼬리인 몸통은 투자자산인데, 이 몸통에서 발생한 꼬리인 이자 수익은 영업활동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지금 막 섞여져 있습니다. 자, 영업 외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몸통은 대체로 차입부채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몸통 자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 D로 가서 재무활동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꼬리인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대로 된 현금 흐름을 파악하시려고 하면 이런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또 뭐 배당금 수익이나 임차료 수익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몸통으로 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투자자산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치면은, 이것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으로 해야 되고요. 영업 외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의 몸통이 이 비유동부채, 특히 차입부채와 관련됐다고 하면은, 몸통이 가는 만큼 재무활동으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영업외 활동도 역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재무활동으로 이렇게 다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장에서 우리가 재무제표 재구성이라는 토픽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